시사의 스위치를 켜다 따뜻한 시사 시사온 시간입니다. 오늘도 시사평론가이신 한동대학교 주재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4월도 벌써 마지막인데요. 이 네,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 5월이 이제 코앞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5월도 지나면 또 이제 대선이 기다리고 있는데 특히나 정치 시기에는 더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정치와 관련된 법률 용어들을 좀 정리해 주신다고요? 네, 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이 나고 이제 뭐 조기 대선 국면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민주당은 이제 지난 주말에 이재명 전 대표가 경선을 통해서 압도적인 표차로 이제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됐고요. 네. 국민의힘은 이제 오늘 이제 최종 2인이 선정이 됐죠. 음. 그래서 이 최종 2인 중에 1인을 선정해서 이제 최종 후보가 될지 아니면 일각에서 나오는 이야기처럼 다음 달 3일 이전에 한덕수 권한 대행과의 단일화 이슈를 어떻게 해결할 음. 것인지 요게 좀 더 이제 관심사가 되는 것 같고 네. 이번 주 이후에도 좀 이 이슈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이와는 별개로 관저에서 나와서 사저로 들어간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이 형사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탄핵 내용과는 별개로 이 전직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형사 재판이라는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국민적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간혹 헌법 재판과 형사 재판의 차이가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처럼 우리가 뉴스를 접하다 보면은 상당히 많은 뉴스들이 이 법률과 관련된 네. 것들이에요. 우리 이제 뭐 매주 또 이제 저와 격주로 이제 또 이세라 변호사님이 또 이제 김세라 김세라 변호사님이 변호사님이 법률 법률 톡톡. 톡톡으로 네. 굉장히 또 상세히 잘 설명을 해주시던데 네. 좀 이제 법률과 관련된 또 시사 상식들도 또 음. 있거든요. 예, 그런 내용들을 오늘 좀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뉴스를 봐도 요즘은 특히나 이 소송이나 재판, 법과 관련된 소식들이 정말 많이 나오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말다툼을 할 때도 마지막에 막, 아, 몰라, 법대로 해! 이런 얘기를 네.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는 법이 미치는 영향력, 그리고 그 범위가 매우 넓다라는 게 느껴지긴 합니다. 그렇죠. 말싸움하다가 법대로 하자라고 하면 이제 거의 끝까지 간 거죠. 네, 좀 네, 더 더 이상 진지해지기도 하고. 그럼요. 네, 거기서는 이제 더 이상 타협이 이루어지기 힘듭니다. 네. 우리가 흔히 한국 사회를 설명할 때 여러 가지 이제 표현으로 나타내는데요. 정치 제도적 관점에서 이제 민주주의 네. 국가라고 하고 또 경제적 관점에서는 자유시장주의 국가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사회를 규정하는 표현이 있죠. 바로 법치국가입니다. 네. 사실 근대 국가는 대부분 법치국가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이 절대 군주가 마음대로 행정을 하던 이 과거 봉건 시대의 경찰 국가에 비해서 국가의 행정이 미리 정립된 법률에 의해서만 시행되어야 한다는 이 법치주의 원칙이 작동하는 것이 바로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네. 그런데 법치국가라고 해서 반드시 민주적 또 자유주의적 국가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음. 과거 우리나라 군부 독재 정권 시절에도 어쨌거나 표면적으로는 법치국가의 형태를 띠고 있었거든요. 네. 따라서 법치국가라고 하는 것은 그 형태보다는 내용과 과정을 들여다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법치국가라고 해서 반드시 뭐 민주적, 자유주의적 국가라는 보장은 없지만 이 법치국가라는 게 법이 모든 최종적인 판단의 근거가 되는 사회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법치국가의 좀 중요한 대원칙은 무엇이 있습니까? 법치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을 한 가지만 뽑으라고 한다면 바로 죄형 법정주의인데요. 네. 이 죄형 법정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법률이 없으면은 범죄가 없고 성립이 음. 안 되고 법률 없이 형벌도 없다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법치주의 원칙이에요. 네. 쉽게 말씀드리면은 범죄와 형벌은 미리 법률로 규정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네. 아무리 윤리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이 법률이 사전에 그것을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은 음. 처벌할 수가 네. 없다는 거죠. 이것은 과거 전근대 시대에 왕과 같은 권력자가 범죄와 형벌을 마음대로 정해서 시행했던 이 죄형 전단주의와 대립되는 원칙이라고 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죄형 전단주의 이건 어떤 겁니까? 오늘날과 같은 근대 사회 이전에는요, 이제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규정을 하지 않고
권력자나 관원이 마음대로 결정을 해서 시행했기 때문에 네. 개인의 권리와 자유가 부당하게 좀 침해받은 측면들이 있습니다. 네. 가령 예를 들면요. 어떤 사람이 살인죄를 저질러서 왕 앞에 붙잡혀 왔어요, 음. 옛날에. 그런데 마침 왕이 며칠간 계속 좋은 일들이 일어나서 컨디션이 되게 좋고 기분이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 살인죄를 저질러서 붙잡혀 온 사람인데 네. 그냥 뭐 곤장 몇 대 때리고 감옥에 몇 년 좀 가둬놔라. 뭐 음. 이런 식으로 명령을 내릴 수가 있었다는 거죠. 네. 근데 얼마 있다가 또 다른 사람이 비슷하게 살인죄를 저질러서 또 잡혀왔는데 그때는 왕이 마침 컨디션도 되게 안 좋고 기분도 안 좋은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막 주변에 불쾌한 일들도 막 가득하고 막 그런 고민이 많던 찰나에 이제 살인죄를 저지른 죄인이 붙잡혀 온 거죠. 네. 그러니까 왕이 막 기분이 안 좋으니까 당장 저놈의 목을 쳐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음. 법을 집행했다라는 겁니다. 네. 이처럼 과거에는 권력자의 입맛이나 기분에 따라서 법의 적용이 일관성 없이 집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다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이 바로 죄형 전단주의의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죄형 법정주의의 원칙들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관습형법 금지의 원칙이 있는데요. 이것은 쉽게 말해서 습관이나 사회적 관행이 굳어져서 법의 효력을 갖게 되는 관습법을 금지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관습적으로 저거 잘못된 거 아니야? 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네. 사실 따지고 보면 법적으로는 그게 꼭 금지되는 행위가 아닌 것들도 종종 있거든요. 네. 뭐 그런 것들 조심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소급표 금지의 원칙인데요. 이것은 다른 말로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라고도 합니다. 네. 쉽게 말하면 법규가 시행된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만 그 법규를 적용해야 하고 법 시행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 소급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이것은 법의 대사인 국민들로 하여금 법적 안정성을 부여하고 또 예측이 가능하도록 한다. 네. 법이라는 것이 이게 시행되고 난 이후에 법을 적용한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원칙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세 번째로는 이제 명확성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법률이 무엇이 범죄이고 그것에 따라서 어떤 형벌이 구체적으로 부과되는지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인데요. 이것은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 이것과 유사한 성질의 법률이 있으니까 이걸 좀 유추해 보면은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법률로 금지한다는 겁니다. 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죄형 법정주의의 가장 기본 근간을 이루는 원칙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외에 또 시사에 자주 등장하는 다른 법치주의의 원칙들에는 어떤 것들이 더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뭐 법정 영화나 법정 드라마 같은 것들 보면 굉장히 이제 유사한 이런 용어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네. 뭐 가령 예를 들면 불고불리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송법상 법원은 원고가 심판을 청구할 때만 심리를 개시할 수 있고요. 네. 심판을 청구한 사실에 대해서만 심리 혹은 판결한다는 원칙입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범죄 영화나 범죄 드라마 뭐 이런 거 자주 등장하는 원칙, 미란다 원칙이 있죠. 이것은 아시다시피 검찰과 경찰이 피의자를 연행할 때 반드시 변호인단 선임권과 진술 거부권 등과 같은 피의자의 권리를 고지해야 된다. 네. 그래서 우리가 뭐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뭐 수갑 채우면서 그렇죠. 당신은 뭐 변호사를 선임할 선임할 수 권리가 있고, 있고. 그게 바로 네. 대표적인 미란다 원칙이죠. 그 다음은 일사부재리 원칙. 또 언론 보도에 다 자주 등장합니다. 네. 어떤 사건이 유무죄가 가려지고 판결이 난 경우에는 확정된 판결의 내용이 당사자와 법원에 대해서 구속력을 가지는 소송법상 효력을 존중해서 네. 동일 사건에 대해서는 2번 이상 공소의 제기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네. 거예요. 어떤 사람이 A라는 범죄를 저질러서 이 형을 살았어요. 네. 근데 몇 년 있다가 보니까 예전에 너 받았던 그 형벌이 그렇게 좀 썩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아. 너 다시 좀 한 3년 더 살아야겠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쉽게 말해서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한 번 처벌을 받았던 사람이 같은 사건에 대해서 추후 재차 법적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가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용어들로 무죄 추정의 원칙 이것도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죠? 뭐 무죄 추정의 원칙 역시도 법치주의 국가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사실 우리나라에선 잘 보장이 안 되고 있죠.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은 어떤 위법 행위에 대해서 피고인에 대해 유죄의 확정 판결 시까지 무죄의 추정을 받기 때문에 2심 판결까지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네. 최종적으로 형이 확정되는 대법원 판결 전까지는 네. 무죄의 추정을 받는다는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법치 국가에서는 3심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 이전까지는 최대한 무죄 추정에 의거해서 네. 피고인에 대한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라는 원칙이죠. 네. 근데 정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는 좀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실제로 1999년 이 헌법재판소가 미결 수용자가 수사나 재판을 받는 동안 재소자용 의료를 입게 하는 것은 무죄 추정 원칙에 반한다고 해서 음. 최종 대법원 판결 이전까지는 일상복을 입고 법정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검찰 포토라인에서 서서 사진만 찍혀도 거의 유죄로 추정하는 관행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언론이 좀 많이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도 음. 있습니다. 소위 검찰 포토라인에 세워서 망신 음. 준다라는 개념도 이것 때문에 네. 만들어진 거거든요. 과거에 많은 정치인들이나 뭐 혹은 전직 대통령들도 사실은 좀 불필요하게 굳이 검찰 포토라인에 세워서 막 사진을 찍고, 사실 검찰 포토라인에 서서 사진을 찍힌다고 해서 그 사람의 형이 확정되거나 네. 그 사람의 유무죄가 확정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법치국가에서는 이제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 이제 법조인들이 모범을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더 나아가서 언론 그리고 국민들도 이러한 법 지식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들을 음. 갖고 있어야만이 우리 사회의 어떤 그 법치주의 국가로서의 기능이 제대로 좀 작동할 수 있겠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네. 좀 이 법조계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법 상식이 좀 더 풍부해진다면 어떤 면에서 본다면은 우리 사회가 사실 우리가 최근에 뭐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법 질서가 음. 붕괴되는 모습들, 이러한 것들이 좀 더 개선되고 네. 나아지고, 또 국민들도 우리가 법치 국가에 살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좀 의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좀 해봅니다. 네. 오늘 시사원에서는 정치와 관련된 법률 용어들 짚어봤습니다. 주재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